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사업가셨고 엄마는 교수셨는데 덕분에 저희 집엔 저를 키워준 유모도 있었고 가정부 아주머니만 두 분, 또 운전기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때 방학인데도 엄마는 매번 저를 아침 8시마다 깨우셨어요. 우리 딸,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씻고 밥 먹자. 엄마, 나 방학인데 늦잠 좀 자면 안 돼? 늦잠? 늦잠이 왜 자고 싶은데? 넌 어젯밤에도 9시에 잤잖아. 엄마가 보기엔 충분히 잤고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우리 엄마의 사전에 게으름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는 아이를 키워보니 시간이 되면 아이를 깨워야 규칙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런 엄마가 어찌나 야박하던지요. 저를 키워준 유모도 있었지만 엄마나 아빠도 제 양육에 소홀하신 적은 없었어요. 제가 유모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막무가내로 굴면 매번 저를 불러다가 혼을 내셨죠. 너 유모 아주머니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가져오라니.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딨어? 유모가 주기로 해놓고 안 줬단 말이야. 아주머니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난 건 알겠어. 하지만 화가 났을 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야. 저희 부모님은 일하는 유모나 가정부 아주머니, 운전기사 아저씨께도 꼬박꼬박 예의를 차리셨고 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주머니나 아저씨는 너보다 어른이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어른들.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지. 돈을 받고 하는데? 일을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지. 하지만 지금 우리 집에 계신 분들처럼 진심으로 우리 집 일을 해주는 분들도 별로 없어. 왜? 우리 집의 식사와 청소를 책임지고 운전을 해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잖아. 사람은 금세 딴 마음을 먹는 존재라서 필요한 게 채워지면 불평이 생기는 법이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늘 웃는 얼굴로 우리 가족을 대해주시지? 맞아. 그래, 그거야. 그렇게 늘 같은 태도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집 일을 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응, 알았어. 솔직히 어릴 땐 아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다만 유모나 가정부 아주머니, 운전기사 아저씨들을 저도 참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하러 오신 건데도 저를 딸처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가끔 엄마랑 아빠가 늦으시면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곤한 기색 한 번 없이 절 봐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엄마랑 아빠는 유모가 있으니 다른 분들은 퇴근해서 쉬시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말은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분들 덕에 저는 외동의 바쁜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랐음에도 늘 북적북적 저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막상 그렇게 크고 보니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스스로 버스를 탈 줄 아나 지하철을 탈 줄 아나. 대학에 갔는데도 운전기사 아저씨가 데리러 오고 그 차를 타고 집에 올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았죠. MT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기사 아저씨를 따돌리고 친구들이랑 더 놀려고 해도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매번 들켰어요. 특히 아빠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도랑에 발이라도 빠질까, 행여나 나쁜 녀석들 만나 상처받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사업가다운 기질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기민한 데가 있으셨죠. 자유가 주어질수록 인간은 방종하게 돼 있어. 아직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니까 너도 한 가지 규칙은 지켜야 해. 통금 시간. 너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테니까 정해보자.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였고 선배들을 따라 밤늦게까지 노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12시? 난 12시? 그건 너무 이르지 않니? 아니, 밤, 자정. 그건 안 되겠다. 그럼 11시? 그것도 너무 늦어. 안 그래요, 여보? 내 생각에도 그렇구나. 운전기사 아저씨도 힘드실 것 같고. 택시 타고 와도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엄마랑 아빠 주머니. 택시비로 용돈을 다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결국 제 통금 시간은 10시로 결정됐고 그나마 저는 9시가 안 된 걸 다행이라고 여겼을 만큼 순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통금 시간을 체크하는 건 유모의 몫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엔 그분도 저희 집에서 나가셨어요. 엄마랑 아빠는 그냥 계셔도 된다고 했지만 그분이 다른 유모 일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모가 집을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을 기억해요. 우리 희정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저 온실에서 자라서 나가려니까 발이 안 떨어져.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고. 알겠지? 유모가 나가던 날 유모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품보다 더 익숙한 냄새가 나던 유모를 보낸 뒤 저는 제가 어른이 되었다는 걸 새삼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던 즈음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묻더라고요. 이정아, 너 혹시 남자친구 사귀어 볼 생각은 없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나 남자친구 사귀게 둔 적이나 있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통금 시간 10시인데 누가 나랑 만나려고 해? 그 통금 시간을 지키는 녀석을 만나야지. 아빠,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어. 그런 남자 있으면 한번 만나나 볼래? 그게 누군데?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녀석인데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보통 녀석이 아닌 것 같아. 실력도 있고 성실한데 반듯해. 회식 때도 주는 술 다 마시고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 아주 건실한 녀석인 것 같아. 아빠의 입에서 소개팅을 해보겠냐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아빠가 회사에서도 가장 믿는 직원이었고 저는 뭐 아빠가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늘 따님 자랑을 하셔서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딸인데 뭐라고 자랑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시던데요? 어머, 죄송해요. 저희 아빠가 원래 좀 딸 바보세요. 대표님은 원래 사실만 말씀하시는 편인데. 그러니까요. 자식 앞에서는 예외인가 봐요. 이번에도 사실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학에 다닐 때도 저 좋다는 선후배 동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 아빠 외에 다른 남자들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도 모르게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예쁜가? 그때부터 그의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후 그는 저에게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연락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상대가 대표의 딸이니 좀 어려운가 싶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통화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가 만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먼저 말을 했죠. 도대체 데이트는 언제 할 거예요?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럼 평생 문자랑 전화만 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만날 수 없는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저는 늘 제가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전화하면 받아주시고 그 정도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드시는 줄 알았죠. 그날 이후 저는 먼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어요. 그 즈음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됐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즈음 아빠는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된통 사기를 당한 거죠. 아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계시는 한 다시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야.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정말 그럴까? 그럼 지금으로선 부도 처리해서 일단 부채를 해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나도 열심히 도울 거니까 당신은 임신만 생각해. 알겠지? 그럼에도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아빠가 가장 믿는 직원답게 아빠의 곁을 지키며 회사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암 진단까지 받게 됐어요. 발견 당시만 해도 분명 치료가 가능한 암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전이가 빨랐어요. 수술하고 나면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항암 치료를 하는 사이에도 또 전이 됐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죠. 결국 아빠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빠, 꼭 이겨낼 거지? 이겨내서 나 아기 가는 것도 보고 그럴 거지? 당연하지. 아빠를 뭘로 보고. 아빠, 이깟 병마에 절대 안 져. 그러나 그렇게 풍채가 좋던 아빠는 그때 이미 뼈밖에 안 남은 것처럼 말라 있었어요. 결국 몇 주 뒤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굉장히 우울해하셨어요. 그러다 엄마도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필 말기 암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태어나서 잘 자라는 거 봐야지. 조금만 더 힘내줘. 엄마는 아빠 곁으로 가고 싶어. 엄마, 그럼 난 어떡하라고? 넌 최서방 있잖아. 그래도 우리 손주 태어나는 것까진 보고 싶네. 태어나는 것도 보고 자라는 것도 봐, 응? 그때 저는 수년 만에 임신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제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난 뒤 남편이 돌연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장인장모 뒤치다꺼리 하다가 모아둔 돈만 다 쓰고 아버님 회사는 결국 회생 불가고 우리 이 집 팔고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자. 뭐? 하지만 어머님 댁에 남는 방도 없잖아. 창고로 쓰는 작은 방 있잖아. 그거라도 달라고 해야지 뭐.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간 모든 재정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는데 저 편하게 몸 풀자고 집을 안 팔겠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더더구나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친정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희귀병을 갖고 있었어요. 시댁에선 이 사실을 알고는 저를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희귀병에 걸린 아들 치료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잔액이 30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기 누가 송금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반납하러 은행 VIP룸을 연 순간 상상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던 집을 판 뒤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살림을 다 팔고 옷까지만 들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를 부르긴 아까웠어요. 저는 만삭의 몸으로 짐을 날랐고 새 직장에 면접을 보고 얼른 온다던 남편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삿짐을 다 나를 때까지 팔짱만 끼고 계셨습니다. 짐이 거실에 쌓이자 그것들을 발로 차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시댁에 터부살이하러 들어온 주제에 짐이 왜 이렇게 많니? 옷까지만 해도 별 수 없이 6박스가 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 팔고 오긴 했는데 계절별로 필요한 옷은 남겼어요. 아유, 답답해. 아유, 회사 대표 딸이라고 해서 앞뒤 따질 것도 없이 결혼시켰더니 알거지가 돼서 내 집에 들어왔네. 아유. 남편도 없으니 마음이 더 위축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더니 TV 볼륨을 크게 해놓고는 이삿짐은 나몰라라 하셨어요. 저는 홀로 옷박스를 들고 창고로 쓰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만삭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때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니 말대로 저 알거지 된 거 맞고 아쉬운 쪽은 우리였으니 창고에 가득한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온몸을 적시고 있던 그때 뒤에서 또 버럭 시어머니가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니, 그 물건을 다 빼면 어디다 두라는 거니? 네? 근데 이걸 안 빼면 저희 물건을 둘 데가 없어서요. 니들 물건? 이것도 재산이라고? 내 창고에 있는 물건보다 귀하다 이거야. 창고에 있던 건 도로 다 넣고 니들 옷은 그 위에 쌓아놓든지 말든지 해. 그러나 워낙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을 빼지 않으면 저와 남편이 누울 자리조차 부족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창고짐을 도로 다 넣었고 그 위에 저희 옷박스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겨우 박스를 줄여서 넣긴 했는데 어떻게 봐도 방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은 그 방밖에 없더라고요. 짐을 다 정리한 뒤 그 좁은 방 안에 주저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지금 남의 집에서 잠이 오냐? 깨고 보니 밤이 깊었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고 있어. 내가 네 밥까지 해줘야겠냐? 저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깜빡 잠이 들어서. 하여튼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서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휴. 지금 바로 할게요. 아우 진짜 지겨워. 똥을 제대로 밟았어. 저는 부랴부랴 저녁 준비를 했고 준비가 다 끝날 즈음에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보는데 눈물이 다 핑 돌더라고요. 여보, 왔어? 그러나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었습니다. 뭐? 왔어? 하늘 같은 서방님이 돌아왔는데 왔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뭐라 대꾸를 못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오셨어요라고 해야지.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에게 반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당황한 건 여보, 오늘은 몇 시에 와? 몇 시에 와? 방에 둘이 있을 때 물어본 건데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새 시어머니 눈칫밥을 두둑이 먹었던 저는 남편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어요. 몇 시에 오세요? 내가 몇 시에 오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일찍 와서 저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둘이 살 때처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둘이 살 때도 식사나 청소는 대부분 친정에서 보내주신 가정부 아주머니가 다 해주셨었어요. 가끔 아주머니가 못 오시는 날이나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나 그가 식사를 대신 차리곤 했었죠. 여보, 나 힘들어. 몸도 무거운데 나한텐 여기가 낯선 곳이잖아. 어허, 또 반말. 내가 지금 네 아버지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막 취업 준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징징거려야겠냐? 뭐? 네 아버지? 그럼 네 아버지지 내 아버지야? 기댈 때라곤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빠가 살아계실 땐 꼬박꼬박 장인어른 대표님하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아픈데 시어머니는 아는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진통이 멈춘 틈을 타서 짐을 챙긴 뒤 택시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앱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 제 휴대폰을 뺐더라고요. 네가 아직도 부잣집 딸인 줄 아니? 네 형편에 무슨 택시야? 그러더니 119를 누르시더라고요. 아파 죽겠다고 해. 난 나가 방에 있을 테니까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고. 결국 전 멀쩡한 몸으로 119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분명 민폐였을 텐데 119 대원분들은 친절하게 제 가방까지 실어주셨어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홀로 입원 절차를 밟고 출산을 준비하는데 밤이 돼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 즈음엔 남편에게도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산을 한다는데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결국 전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문제는 아이를 낳은 뒤였죠. 간호사들이 저에게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아이에게 바로 산소호흡기를 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애기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서 검사부터 해볼게요. 그토록 기다렸던 제 아기는 호흡기를 단 채 분만실을 빠져나갔어요. 검사 결과 아기는 희귀병으로 인해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기를 병원에 둔 채 홀로 퇴원했어요. 일단 제 병원비라도 내야 하는데 남편은 계속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안 계시니 연락할 데도 없고 고민 끝에 제 유모셨던 아주머니에게 연락했는데 바로 계좌로 병원비를 입금해 주시더니 병원까지 달려와 주셨어요. 이모, 야, 세상에 애가 애를 낳았네. 근데 신랑은요? 설마 아가씨 혼자 낳았어요? 유모를 이모라고 불렀었거든요. 유모를 보는데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결국 유모의 도움으로 제 병원비는 냈지만 아이의 수술비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아가씨, 저도 백방으로 알아볼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서 시댁에 얘기를 해봐요. 그나저나 해도 너무들 하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된 사람이 가엾지도 않나? 내가 같이 가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모가 같이 간다고 해서 태도를 바꿀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일단은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유모와 헤어지려는데 유모가 제 손에 3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아가씨, 택시 타고 가요. 유모는 알았던 거죠. 제가 차비도 없다는 걸. 저는 차마 아까워서 택시는 못 탔고 겨우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큰 보찜이 하나가 현관 밖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잘못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시더니 현관문을 꼭 닫으시더라고요. 넌 참 얼굴도 두껍다. 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제가 출산을 하는 내내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오죽할까 싶어서 이제는 그게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제 면전에 대고 하는 말이 기가 찬 거예요. 어머니, 대체 그게 무슨... 애도 병신이라며. 네? 네 남편한테 문자 보냈잖아. 더는 내 아들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현관 앞에 있던 큰 보찜을 발로 차며 그러셨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그래. 조만간 한 번은 봐야겠구나. 이혼 서류에 토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어. 어머니, 일단 아기가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더러 수술비를 달라는 거냐? 이 사람 좀 불러주세요. 집에 있죠? 또 나갔어요? 너 내 얘기를 뭘로 들은 거냐? 내가 다시는 내 아들 볼 생각 하지 말라고 했지. 어머니, 우리 애 그 사람이랑 제 애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같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 예. 지금껏 너 먹이고 입히고 애까지 낳게 해줬으면 책임 다 진 거지. 부모도 없어, 돈도 없어. 아유, 쥐뿔도 없는 게 아주 바라는 것만 많구나. 기가 차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아빠의 사업이 망했을 때도 엄마는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저에게 주셨어요. 남편은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다 가져갔었고요. 남편이 이제 돈이 없다고 우리가 살던 집을 팔자고 했을 때도 솔직히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준 돈은 적어도 몇 년은 우리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거든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쩌고 집을 팔자는 건가 싶었지만 아빠의 엄마까지 잃은 상실감에 우울할 때였어요. 그래도 아기가 생겨서 견디고 또 견뎠는데 돌아온 건 냉대와 천시뿐이었습니다. 남편 불러주세요. 당장 꺼지라니까. 우리 엄마가 준 돈, 아파트 판 돈 다 내놓으라고요. 내 새끼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게 생겼는데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출산 전엔 그냥 한 여자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이제 전 하나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였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몸이 다 휘청할 정도였죠. 아직 붓기도 다 빠지지 않은 몸조리조차 하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했지. 돈? 그 돈을 왜 우리 아들한테서 찾아? 다 네 아버지야 어머니 치료비로 썼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복도에 덜렁 남은 보찜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단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통장 잔고는 바닥일 게 뻔했고 손에 쥔 건 유모가 준 돈 3만 원 중 차비를 하고 남은 2만 얼마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 돈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기가 홀로 있을 그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떴더라고요.
그래도 얼마가 있나 확인은 해야겠기에 은행 앱을 켰어요. 혹여나 남편이 얼마라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날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고 30억. 공을 몇 번을 다시 세봤는지 몰라요. 이게 내 통장이 아닌가 싶어서 통장 정보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이 맞더라고요. 수술비가 급하긴 했지만 출처도 모르는 돈을 쓸 순 없었어요. 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누가 송금을 잘못한 것 같아서요. 은행 직원은 제가 보여준 잔고를 확인하더니 제 신원 확인을 하더라고요.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저를 데리고 VIP 룸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저 뭐 잘못한 건가요? 저 이 돈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쓰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냥 송금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반납만 하려고 온 건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나 직원은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VIP 룸의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경찰이 있는 건가?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있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VIP 룸 안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대학생 때까지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와 주셨던 운전기사 아저씨였어요. 아가씨, 드디어 찾았네요. 아저씨가 왜... 아저씨는 제가 결혼한 뒤 기사 일을 관두고 나가셨었거든요. 아저씨는 저에게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유모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아기 낳으셨다고. 아유, 우리 아가씨가 아기를 낳는 날이 다 오고 세월이 무상합니다. 설마 아저씨가 이 돈을 넣으신 건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쓰세요. 네?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모습을 회장님 사모님이 보셨어야 했는데. 손주 보셨으면 어떻게든 더 버티셨을 텐데. 아저씨의 말에 저는 또다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도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일 관두고 아들이랑 지내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회사도 부도가 났다고 하고 사모님을 한번 찾아뵈야지 했는데 저도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모님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상심이 크셨어요. 집안 사정까지 나빠져서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저씨, 30억을 어떻게...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저씨에게서 30억이 어디서 난 건지는 둘째치더라도 제가 받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받으셔도 돼요. 아니요, 전 못 받아요. 전 그러시면 아이 수술비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아닙니다. 저는 아가씨 다 드리려고 송금한 거예요. 왜요? 아무리 예정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제가 기사 일할 때요. 어머, 그러셨어요? 갑자기 제 처지와 동일시되면서
당시 아저씨가 얼마나 막막했을지가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애 병원비가 없어서 동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 대표님께서 저희 애가 아픈 걸 어떻게 아시고는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어주신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저는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도 아시겠지만 대표님과 사모님 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깍듯하셨잖아요. 뒤에서도 얼마나 살뜰히 챙기셨는데요. 명절 상여금이 월급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제 사정을 알고 3천만 원을 말도 없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 돈으로 수술받은 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내내 그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목돈으로 한 번에 드리겠다 했더니 그것도 거절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냥 준 거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저더러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30억은 너무 많잖아요. 아가씨, 그때가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30년 전이에요. 화폐 가치로 따지면 제가 더 드려야 하는 입장이죠. 남은 건 제가 또 두고두고 갚을 테니 일단 받아주세요. 아저씨, 그럼 아이 수술비만 받을게요. 아니, 빌릴게요. 집도 사셔야죠. 시댁에서 아주 나몰라라 고 있다면서요. 제가 아가씨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대표님 내외 돌아가시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보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유모가 우리 아들 이름을 기억하고는 회사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저씨는 그렇게 며칠 전에서야 유모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전에 아가씨한테 받았던 계좌로 돈을 넣을까도 했는데 마침 유모한테 물어보니까 전에 아가씨한테 받았던 계좌번호랑 똑같더라고요. 안심하고 넣었죠. 아니, 제가 아저씨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왜 전에 제가 아가씨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말이 없으니까 아가씨가 물어봤잖아요. 아저씨 무슨 일 있냐고. 저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가씨가 자기가 나를 모르냐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하셔서 제가 넋두리처럼 그랬죠. 아들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용돈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넉넉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동안 용돈 모은 거라면서 저한테 몇백만 원을 떡하니 입금해 주셨잖아요. 아, 맞다. 그때 저 대학 가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 몰래 술 마신 날이었잖아요. 예, 그랬죠. 이제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 돈 갚아주신다고 자꾸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알고는 있겠다고 그러면서 결국 받아가셨잖아요. 그때도 아가씨가 갚으면 화낼 거라고 저한테 아주 으름장을 놨었죠. 저야 또 용돈 받으니까. 아저씨가 늘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걸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그건 아저씨 아드님이 열심히 하셔서 성공한 거고요. 그때 그 돈 진짜 아들한테 용돈으로 줬어요. 애가 사업 막 시작할 때라 생활비도 없는 눈치였는데 그 돈 줬더니 애가 나중에 꼭 호강시켜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세진 분들한테 꼭 갚자고 했었어요. 그 녀석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녀석이 저더러 기사일 좀 그만하라고 난리를 피워서 저도 아가씨 시집 보내고서야 관뒀지요. 그전까지는 어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관둘 수가 있어야죠.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북적북적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대표님께 갖고 싶다고 한 돈 드린 거예요. 아가씨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아들 목숨값이에요. 뭐 목숨값이 다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숨 넘어갈 것 같은 사람한테 숨통 틔워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목숨값으로는 한참 부족하지요. 그 녀석이 지금 버는 돈이 얼만데요. 그 녀석 유학 갈 때도 대표님이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가는 학교가 괜찮은지도 다 봐주셨어요. 학비도 주신다는 걸 제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들이 사업한다는 말도 일절 안 했어요. 계속 도와주신다고 할까봐. 그때였습니다. VIP룸 문이 열리더니 단정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왔냐? 아저씨의 아들이었어요. 네, 아버지.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맞으시죠? 대표님 따님. 네, 안녕하세요. 오셨다고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통해서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아저씨가 저희 집에서 가족처럼 참 열심히 일해주셨어요. 받아주시는 거죠? 30억이요? 받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대표님 댁 상황을 듣고 며칠을 우셨어요. 그런데 따님 소식까지 들으시고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오랜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저 실은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절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 수술비랑 월세호텔 보증금은 빌릴게요. 하지만 갚을게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 나중에 더 큰 이자 얹어서 드려야 하는데. 혹시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죠? 저는 손사래까지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빚 갚을 기회도 주셔야죠. 안 그러면 저희가 정말 섭섭합니다. 그래요, 아가씨. 없는 돈 쥐어짜서 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한테 충분히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아이 수술은 어떻게 시키며 행여시킨 뒤에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저는 그 돈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아이 수술 좀 당장 시켜달라고 말한 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것처럼 멍했어요. 정말 우리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건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덕분에 제 아기는 수술을 잘 마쳤어요.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곧 퇴원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애 수술은 끝났니? 그게 왜 궁금하세요? 마지막으로 애 얼굴이나 볼까 해서 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눈짓을 주니 남편이 떡하니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두고 가세요. 제가 마저 작성해서 낼 테니까. 그건 좀 아니지. 뭐가 아니야? 아니, 당신이 낸다는 보장이... 그냥 지금 작성해주면 내가 오늘 가서 내려고 했는데. 좀 기가 찼지만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김에 저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나 위자료나 양육비 같은 거 절대 안 바랄 테니까 이거 하나는 묻자. 우리 엄마가 준 돈 다 어디 쓴 거야?
아니 얘가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네 부모님 치료비에 쓰지 않았겠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남편도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건 아니고 치료비는 장인 장모님이 다 냈어. 뭐? 투자했다가 날려먹었어. 정말이야? 아버님 회사 그렇게 되고 나도 백수 됐잖아. 돈이나 불려보자 했지.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럼 아파트 판도는? 그건 내가 받았다. 내 집에서 얻어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가 그 집 살 때 받은 대출금 갚는다고? 아들, 넌 헤어지는 마당에 뭐 그런 소리까지 해.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볼일 끝나셨을 테니까 이제들 가세요. 애는 수술은 잘 끝난 거지? 그러나 대답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을 닥달하더라고요. 됐어. 어차피 또 볼 것도 아닌데 뭐 궁금해. 너 약속한 거다. 양육비도 위자료도 안 받는 걸로. 네. 그래, 뭐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니 됐다. 뭐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줄 알았더니 잘 됐구나. 엄마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 돈은 투자해서 날려먹고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도 친정에서 해준 집이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너무 당당한 게 점점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매달려요? 뭐 네가 서류 작성했으니까 알려주는 건데 우리 아들 취업했다? 아, 네. 얘기 다 하셨으면. 얘 좀 봐라.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고? 시어머니 말을 뚝뚝 끊어먹고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네, 맞아요, 아주머니. 뭐? 아주머니? 맞잖아요. 이제 내기만 하면 이혼이고 더 이상 시어머니는 아니죠. 아직 내지도 않았잖아. 아들, 얘 좀 봐. 얘가 이런다니까?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못 배운 사람처럼 굴어? 내가 이래서 너한테 수술비 주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러더니 남편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나도 이제 막 취업해서 많이는 못 넣었는데 아무튼 보태. 저는 보란 듯이 그들의 앞에서 봉투에 있던 돈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딱 50만 원이네? 나로선 최선을 다해서 준 거야. 아니, 얘가 정말 아주 막장으로 가는구나. 수술비 보태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무리 이혼하는 사이래도 하늘 같은 서방이었는데. 이봐요, 아주머니. 병원이라서 꾹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내민 돈 봉투를 그의 뺨을 후려치며 집어 던졌습니다. 야, 니들 둘 이거 먹고 꺼져. 다시는 나랑 우리 애기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 아유, 얘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네. 너 이 돈이면 수술비 보탤 수 있고, 그러니까 니들이나 먹고 꺼지라고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너, 전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서 이혼 서류 꼭 접수해라. 안 하기만 해. 몇 시간 뒤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며 확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아기의 퇴원 절차를 받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유모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택시 잡아놨어요. 얼른 오세요. 유모는 저 대신 아이를 안고는 신이 나서 택시를 탔고 저도 그 택시에 함께 탔습니다. 사실 아이 수술과 회복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유모가 전화가 오더니 지낼 곳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비용은 제가 꼭 내겠다고 했는데 유모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며 저와 아기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모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아가씨, 다 왔어요. 사실 병원에서 한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거든요. 겨우 눈을 뜨고 택시에서 내린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모, 여기는... 들어오세요. 유모는 대문을 열고는 저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집은 저와 부모님, 유모도 함께 살았던 친정집이었습니다. 이모, 여기 팔린 거로 아는데 이렇게 막 들어가도 돼요? 아빠 회사가 부도난 뒤 경매로 넘어간 집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남의 집 같을 줄 알았는데 정원이 그대로더라고요. 유모가 거침없이 현관문을 열기에 불안하던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저에게 30억을 준 아저씨의 아들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 설마... 저는 그제야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아저씨 아들이 이 집을 산 건가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래도 여기서 머무는 건 좀... 노뵙네요.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또 이런 신사를 어떻게... 저는 그냥 아기 데리고 호텔로 갈게요. 왜 집을 놔두고 호텔로 가세요? 네? 놀라실까봐 잠깐 들렀어요. 설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무슨...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계속 팔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값도 많이 내려가 있었고요. 아버지께서 이 집이 다른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 아프시다고 해서 몰래 사뒀었는데 전에 은행에서 뵙고 나니 이 집의 주인은 아무래도 따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살고 있는 좋은 집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보단 추억이 더 많으시잖아요.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잘 쉬고 회복하시고 다시 힘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아저씨 아들은 그 집까지 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저는 마음만 바뀌었다고 그럼 집을 구할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비서를 통해 양도계약서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대신 양도세는 제가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어요. 유모 아주머니는 이제 제 아이의 유모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세요. 아저씨도 한 번씩 들러서 아이를 보고 가십니다. 두고두고 갚을 거 이렇게 또 갚아서 좋다면서 아들이 장한 일을 했다고 본인 일처럼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부모님이 맺어주신 인연들로 남은 생도 살아갈 것 같아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집으로 돌아온 건 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이 아빠에게서 자꾸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차단했습니다. 오래전 빚을 핑계로 30억을 쾌척해준 은인들 덕에 꿈같은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해서라도 더 행복해지려고요. 저는 오늘도 제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